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려주소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가 라는 말씀을 1탄 짧게 전했습니다. 오늘 사실 8.15 광복 75주년 아니었으면 이어서 시리즈로 나갈 건데, 오늘은 한 주간 광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이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장악했는가에 대한 시리즈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더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상처받았거나 또 시험당했거나 오해한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사과를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선교의 전체적인 본질이 무엇이는지를 통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주식에 관한 부분, 여러분 한국은 이 주식이 잘못된 개념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가 되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본 가정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12살, 13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식을 가르칠까? 그들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 구글이나 여러분 애플이나 여러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최근에 생긴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그 주식을 사줘서 그 주식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세계적인 경제적 건물 CEO들은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을까? 세계 경제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다? 유대인의 경제 역사다. 유대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의 거부 4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가 되고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율을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난 앞으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는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할렐루야, 세계 경제를,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여러분 재물의 거부도 이삭이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지. 혹시 지난주 말씀에 오해가 되거나 시험이 되거나 상처 받은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걱정이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6.25 여러분 70년 처음으로 6.25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걱정은 많았어요. 어제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고난의 세월을 36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은. 왜요? 첫 번째는 북한 땅이 2,5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공산주의 독재 권력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8.15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우리 남한, 여러분 사회 계층 분야 간에 갈기갈리 찢겨져 있는 이 남한의 갈등을 보면서도 진정한 해방, 자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의 역사를 역사학자들은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0년, 10년, 15년 나눠서 1910년은 무단 통치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복한, 점령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나는 천연 자원들, 광물, 농산물 다 빼앗아서 가져갔고, 이때 한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무단 통치 기간에 한일 가운데 하나가 토지조사입니다. 토지조사를 왜 했을까요? 토지조사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개인별로 자기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서 가진 것은 소유된 개인 것으로 등록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개인별로 등록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았던 거죠. 국가 땅. 그 땅은 일본 땅으로 소유를 삼기 위해서 토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땅의 몇 프로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는지 알아요? 토지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 40%가, 국토의 40%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 땅을 일본은 다 일본 땅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1920년대 문화 통치 기간이다 말합니다. 문화 통치를 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 계기는 19년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저항 정신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무단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화 되게 하는 유화 정책을 펼친 것이 1920년대 문화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이때 기간을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년에 일본군 위안부가 창설이 되고, 38년에 창씨 개명을 하고, 39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징용제, 이제 징병으로 끌려가게 되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창씨 개명, 여러분 아나요? 이때 우리나라 몇 프로가 창씨 개명했을까요? 역사에서 배웠어요? 우리 젊은이 학생들 80%가 넘게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안 하고는 못 버티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봐요. 우리 주영이가 중학교 갔는데 창씨 개명을 안 해. 끝까지 주영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오주영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이 체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기합을 줍니다. 누구 때문에? 창씨 개명 안 하는 애 때문에
그 반 전체를 다 기합을 줘. 그럼 장씨개명을 한 아이들은 누구를 욕하게 되죠? 장씨개명 안 한 아이들을 이를 감히 욕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어떻게 장씨개명을 안 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교사나 관공서에 취직하려면 장씨개명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관공서에 다 일본 사람들이 관공서에 근무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국민이 근무한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여러분, 창씨개명 안 하고, 여러분, 창씨개명과 동시에 뭐 했겠어요?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을 금지시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신문으로 발행했던 신문들을 완전히 다 일본어로 발행한, 우리나라 언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국민의 80%가 넘게 창씨개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사실 이 창씨개명 속에는요, 이미 여러분 10년대부터 이 창씨개명을 일본은 준비했는데 왜 빨리 시행을 못하고 여러분 38년 늦게서야 시행을 했느냐? 자국 내 반발 여론이 너무 컸던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은 이름을 갖게 하고 일본인 신분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줘야 되니까 자국 내 반발 여론이 너무 커서 이 창씨개명 계획을 이미 여러분 10년도 말에 20년도 초에 짜놨던 거였는데 실행 못한 이유는 내부적 반란 때문에 실행을 못하다가 늦게서야 하게 된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 그리고 거꾸로 끝까지 창씨개명 안 하고 버텼던 20%는 어떤 깡다기로 그 시대의 그 혹독한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며 버텨냈을까? 한번 이런 가정을 여러분 해볼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 36년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입니다. 평안하고 온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일본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청나라, 중국이란 청나라에게 그 이전에 이미 조국을 바치고 공료를 보냈던 나라. 만약 청나라, 사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중국이 완전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텐데,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를 점령했다면 우리는 문명국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거꾸로 결국 청나라는 나중에 마오쩌둥에서 공산화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청나라가 아닌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호심탐탐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러시아는 겨울만 되면 그 추위 때문에 여러분 항만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를 원했던 거예요? 부동항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땅에는 겨울에 어느 항도 여러분 얼지 않는 항이 없었어요. 유독 한반도에만 부동항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부동항이 필요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국제 정서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청나라가 점령했든지 아니면 러시아한테 우리는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일본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친일파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었을까요?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무슨 뛰어난 기술이 있었어요? 일본이 와서 철도를 깔아줘. 2차 대전 준비하느냐고, 군수물자 만드느냐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기술을 그때 여러분 견눈질하며 기술을 습득한 나라. 차라리 제 개인적 주관입니다. 차라리 청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러시아의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산주의가 아니었던 일본의 지배를 당한 것이, 여러분 어차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해야 될 운명,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라리 일본의 지배를 당한 게 여러분 지금 되돌아놓고 보면 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역설,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면 우리는 독립했을까라는 질문도 생기고, 또 하나 독립했을지라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스페인을 작년 9월인가요? 우리 지방 목회자들하고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오면서 스페인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스페인은 BC 200년 전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기 200년부터 AD 4세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당한 나라. 그러고 나서 4세기부터 11세기 이후까지 780년 동안 아랍국 이슬람의 지배를 당한 나라. 여러분 36년 정도가 아니에요. 600년, 780년, 여러분 1300년이 넘는 지배를 당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정 가지고 있지 않냐. 아랍 사람들을 점령해야 된다, 저들을 쳐죽여야 될, 우리를 지배한 나쁜 놈들이다라고 그들은 칼을 갈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역사는 로마가 지배당했던 그 시대에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이슬람이 우리를 8세기 가까이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들이 여러분 올리브 씨를 갖다 심어줘서 전 세계 최고의 올리브 생산국가 되어서 먹거리를 자기들에게 갖다 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되죠. 하나는 이 땅에 남아서 일본 정부에 협력하고 살은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조직과,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 가서, 중국의 상하이 가서,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군이라고 하는, 친일파와 독립군이라고 하는 두 조직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죠.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친일파로 있다가 북한에 남은 자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숙청당했던지, 아니면 공산주의 정부에 찬동을 해서 동조를 해서 공산주의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 독립군으로 있다가, 친일파 먼저. 친일파로 있다가 여러분 남한 정부에 남은 자들은 국가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진보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친일과 결탁한 사람, 친일파기 때문에 우리 국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8.15 해방되어서 남한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이 남한 정부를 누구하고 이끌어갈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공무원 아닌 사람 다 척결하고 버리고 남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공무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 남한이 제대로 된 나라를 굴러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헌병이었던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경찰이 된 거예요.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들을 다 배제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었으니까 이승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친일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독립군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 활동하다가 북한에 가서 북한에 고향이 있거나 친인척 있거나 북한에 뿔을 두고 산 사람들 뭐 했어요? 공산주의 정부 세우는데 참여한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원봉이었어요. 독립군이었지만 김일성 정권을 세우는데 여러분 공로한 자들. 또 반대로 독립군으로 있다가 남한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김구 선생.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알죠? 김구 선생님은요, 여러분 남한 북한 김일성, 남한 이승만, 여러분 분열된 대통령 선거 원하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님의 뜻은요, 남북한이 하나 될 통일 선거를 이루길 원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을 찾아가. 그래서 여러분은 김일성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연설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김일성은 어떻게 이용해 먹었어요? 김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김구도 와서 나를 지지하고 갔다라고 여러분 언론을 호도해서, 그래서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는데 김구의 연설을 기묘하게 이용해 먹은 자가 김일성입니다. 이용당한 거죠. 자, 8.15 광복 7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이 지난 슬픈 역사의 과거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을사오적, 한일 통합 병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을사오적에 대한 정죄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을사오적 누군지 아시죠? 을사오적 다 몰라도 한 사람은 알 것 같아. 누구? 이완영. 5명 이름 다 대줄까요? 여러분하고 같은 종씨 나온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완용, 이근택,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을사오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들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을사오적보다 이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짓밟힘 당하고 고통당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그들을 친일파야, 저들은 적폐 세력이야, 우리 이 나라에서 뿌리째 뽑아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75주년, 100주년, 200주년 가서도 친일파. 언제까지 이 친일파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어제 광복 70주년 광복회 회장 기념사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광복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군사 독재자라고 했던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민정당 국회의원 된 사람,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된 사람, 한나라당 창당할 때 그쪽에 들어와서 삼김 철폐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된 사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국회의원 된다고 가서 여러분 기웃거린 사람, 그 사람이 광복회 회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승만, 우리나라 국부, 일본 친일파 결탁한 사람, 척결에 두고 이승만 묘 판례 가야 돼. 안익태 반역자다, 애국가 없애야 돼. 어제 여러분 광복절 기념사의 내용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밑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했죠. 김대중 대통령 밑에 가서 국회의원 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해먹고 왔다 갔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광복회장으로 세우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이 일제시대 완장 찼다면, 나와 여러분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다 우리는 죽임당했어야 될 거예요. 정치적 상황입니다. 아베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총리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반한 감정을 극대화해야 자기 정권을 연장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베 총리의 내각의 생님. 그래서 삼선 연임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 여러분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되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지지 세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내세워서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국민들만 속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길 원해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동의 안 되나 보죠?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억지로 아멘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 극복했고요, 국민성으로도 극복했고, 도덕과 윤리로도 극복했고, 세계관으로도 극복했고, 가치와 철학으로도 일본을,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앞서가고 있는 나라. 지금 뭐만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력만 일본을 못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대국, 우리는 10에서 1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표적 사례가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질서, 단합, 응원, 그리고 월드컵 4강, 여러분 대한민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월드컵의 4강의 기적을 이룬 것. 일본 사람들은요 평생 우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SNS에 떠돌아다니는 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라고 추측을 하고 이름도 밝혔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목이 와신상담.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일본의 예법을 배웠다. 일본을 찾아다녔다. 일본 사람과 사귀었다. 일본 기술자를 초대했다. 일본 제품을 베꼈다. 일본의 정신을 파악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70년을 와신 상담했다. 이런 일을 스스로 겪어보지 않은 어떤 미친 망나니 같은 놈이 친일 매국이라고 한다. 피와 땀을 흘려 전자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등 중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이제 겨우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비바람 맞고 잠자게 되었다. 국제 거지 신세를 겨우 면한 것이다. 소재 산업에서 우리는 다시 70년 은인자중 와신 상담으로 일본을 이겨야 한다. 소재 산업은 독일, 영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보석인 것이다. 이런 기술은 100년, 200년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가치인 것이다. 오기를 부리고 뿔대를 내지르고 전략도 없이 싸움이나 걸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신으로는 절대로 도전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철강 기술을 가져와 친일본 제철과 유니온 철강을 이기듯이 삼성이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 마쓰시다와 NEC를 이기듯이 현대가 조선 기술을 가져와 가와사키와 함부르크를 이기듯이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각고의 인내와 과감한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도전이고 성취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을 넘어서 독일을 이기고 영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작금의 한일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부의 전략을 보며 솔직히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통치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본다. 치안은 완전히 우물 아니고 아집에 막혀서 포용력은 완전히 좁쌀이다. 고집을 배짱과 리더십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을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용기는 눈금만큼도 없어 보인다. 징용이니 정신대니 아픈 역사를 스스로 들추어 국민들의 아픈 정서를 자극하지 말고 대한민국 스스로 조용히 자신 있게 소화를 하자. 친일이니 매국이니 축창이니 열두척이니 이런 유치한 단어들로 선동 정치하는 짓 중단하고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하여 도전해 가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의상에 상응하는 풍미의 위엄을 갖추고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어느 교수가 쓴 글이라고 어느 분이 추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일 감정이 아니라 이미 극복한 반일 감정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국, 미국, 독일을 이겨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미래의 비전이 우리에게 더 급한 일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6.25 이후에 생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1925년에 우리나라에 조선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1925년에 결성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25년) 조선 공산당 결성,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잖아요. 1945년 8월 20일 해방된 지 5일 만에 박헌영을 옹립한 조선 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가 해방된 지 5일 만에 발족합니다. 그리고 그해 북한의 10월에는 여러분 북조선 분국이 만들어져요. 1946년 8월 29일 북한의 북조선 노동당 결성되고 1949년 6월에 6.25 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남북의 노동당이 조선 노동당으로 통합됨으로써 남조선 노동당, 흔히 말하는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박헌영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여운형과 박헌영 중심으로 리더가 됐던 남노당은 김일성의 지배하에 1949년 6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간 남조선 노동당원들은 다 월북하게 돼요. 그래서 박헌영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2인자로 공산당을 만드는데 여러분 중추적 인물로 쓰임받는데, 그러나 1955년까지 북한 땅에 들어갔던 남도당 출신의 여러분 공산당원들은 박헌영을 시작으로 한 명도 씨도 없이 다 김일성이 가진 명목을 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 6.25 전쟁 때 잘 보세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은 뭐 때문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한 사람. 흥남부두에 10만 명이 넘었던 이유가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안으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월북한 사람들은 왜 6.25 때 월북했을까요? 남노당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선호해서 월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제야 인사들 가운데 부모들이, 형제들이 월북한 사람들 참 많지.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들어볼게요. 김근태. 부모들이 다 6.25 때 월북한 사람. 이유는요? 다 부모들이, 형제들이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정치 거물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명만 더 대볼까요? 박지원. 그 부모들은 다 공산주의 활동에 깊게 활동했던 사람. 박지원은 젊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도망쳤다가 김대중 정부 때 눈들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한국에 와서 출세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흔히 우파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라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나라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떤 걱정? 이러다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세대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문재인 지지하면 사회주의 된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수구, 보수, 꼴통들 하는 소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구,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사태,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사태, 나눔의 집, 88억 기부금 받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2억밖에 쓰지 않은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이인영 통일부장 지명, 통일부장관 지명. 여러분, 이인영 대표적인 고려대학 학생회장, 주사파 출신.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아들도 군대 안 간 사람.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은 29건 위반해서 150만 원에서 벌칙금 물은 사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의 국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사람.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편중돼도 너무 편중된 거 아닐까요? 저희 어느 권사님이 시에 관계된 공무원으로 한 6개월 동안 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많은 법들, 많은 조항들이 이미 다 사회주의와 다 되어가고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조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이 다수의 여러분 인권을 역차별해서 고통을 주는 나라. 이런 법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이 나라. 위선, 표리부동, 정치는 우파, 정치는 좌파, 생활은 우파, 내 편 무죄, 내 편 유죄, 선택적 정의. 선택적 정의 뭐냐? 내가 없애야 될 적폐 세력에는 가차없는 정의의 칼을 들이대고 내 편의 실수, 내 편의 허물, 내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관용, 관용, 내 편 무죄. 그래서 정의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가 아닌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최근에 청와대 보좌관들 다 뭐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어요? 집 팔아라. 1가구 2주택자들 다 한 주택 팔고 한 주택 소유자만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올 수 있다. 2집, 3집 가진 사람들 다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들 가정 부부싸움 엄청나게 일어났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럼 한 집 팔았어요. 그 파는 거 뭐 했어요? 기부했어요? 수재민으로 연금 냈어요? 파는 거 뭐 했어요? 다 현금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공직 끝나면 또 한 채 살려고. 여러분 이게 위선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 살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벌었어요. 그래서 운도 좋아서 여러분 어떤 분은 재테크를 잘해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 2채, 3채 갖게 되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운도 따랐어요. 그래서 아파트 2채 가진 게 죄입니까? 그게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자에 해당하느냐? 위선의 극치예요. 여러분 한 주택 파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공직에 여러분 선출의 기준이 능력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공직 될 것 같으면요 그 사람보다 먼저 될 사람 누구예요? 월세 사는 사람들. 우리 찬씨 같은 사람, 태수 같은 청년이 다 청와대 들어가야지. 더군다나 여러분 전세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필리핀 살았잖아요. 필리핀은 전세 없습니다.
월세 내든지 돈 있으면 내 집 살든지. 유럽도 전세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전세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 전세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 살다가 악착같이 살아서 돈 모아서 전세로 갔다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게 한 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세제도. 여러분 전세 살다가 집 사본 경험 있죠? 또 지금도 전세 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전세제도 필요 없다. 월세 사는 세상이 올 거다. 월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그들이 처절한 가난 속에 월세 살아봤나요? 전세 살아봤나요? 집 없은 서러움을 경험해봤나요? 자기들은 몇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몇십억 원씩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청렴한 척 다 감춰도 못된 짓 하고. 오죽했으면 강력하게 70% 80% 넘게 지지했던 30대 40대가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러분 50% 아래로 지지율이 30%랑 다 여러분 등 돌리니.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여러분 리얼미티나 갤럽 조사 보면 서울 인천은요 여러분 통합당 지지율이 5% 이상 오차범위 넘게 다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분은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여러분 이게 아멘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그만큼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니. 나라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1910년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루어졌어요. 1차 대전 전까지 세계 열강들은요 이미 약조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식민지 문화가 다반사였습니다. 서로가 공유하고 인정을 했어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어요. 스페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여러분 침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열강들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 1차 대전 이전에 세계 열강들이 다 지배국가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화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미 일본의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은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6.25를 만났다,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 이 나라가 6.25 동란 끝나고 이런 경제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복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탈애굽, 탈이집트, 에스케이프 출애굽 여러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세가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친애굽파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해서 친애굽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거 있다, 굶주리지 않는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친애굽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힘들었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여러분, 출애굽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묵상하고 애굽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전진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보수파들의 죄, 보수의 죄가 뭐예요?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 유발시켜서 정권을 해먹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 혼대하고 호남 사람들은 빨갱이인 것처럼 영혼함에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분 정권을 해먹은 게 보수의 죄잖아요. 그 죄를 지금 누가 해먹고 있어요? 역으로 진보가 해먹고 있는 거죠. 반복적인 거예요. 역사 반복적. 과거에는 보수가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여러분 해먹었다면, 이제는 보수가 그걸 역이용해서 정권을 또 해먹고 있는 이 나라. 그럼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겠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찬식이, 태수, 보라, 상현이, 우리 주영이, 우리 건유, 우리 성구, 우리 지혜, 우리 수민이, 수연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미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의 거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도 정권이 그러니까 반일 감정에 갇혀버리고 말. 슬픈 역사를 우리 세대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슬픈 역사를 반복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 장군의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할 그날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구국의 여전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 고문당하다가 순교다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6.25 때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평양진학교 때문에 여러분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니 걸어졌던 그 도시, 공산화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 다 여러분 처형당했잖아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6.25 때 여러분 불살라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의 총칼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6.25 동란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한반도 백두의 산라까지 여러분 예수가 큐리오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는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백두의 산라까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를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따라서 순교자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여러분, 저 백두의 산라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정치가가 아닌 여러분 남북통일, 이대로 남북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절대 통일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남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식구 사는 가정도 통일이 안 되는데 정치인이 이 나라를 통일시켜요? 꿈에서 깨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광복 75주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슬픕니다. 왜?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쳐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대한민국의 기계를 떨치고 대한민국의 지혜를 펼쳐나가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명이 기성세대인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과거에 붙들려 정치적 득실이나 계산하는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제 설교가 정치적 설교, 편향된 설교라고 여러분 안에 거부 반응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다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진보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에게 보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분 공생하고 상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